소위 선진국 대열에 가보지도 못하고 노령화가 왔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일자리는 없고 내가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지,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이게 과연 중국의 미래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 탕핑족 등의 증가와 그들의 적극적 포기가 중국 소비시장, 노동 생산성, 결혼에서 미치는 영향과 왜 증가하는지,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사실 제일 나쁜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미래가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포 세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결혼 뭐 이런 거 포기한다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는 10호 세대가 있어요. 10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결혼은 물론이고 내가 이래서 뭐해. 그런 부류의 일부 사람들이 탕핑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워서 지낸다는 뜻입니다. 평평하게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 그게 탕핑족인데 주로 젊은이들이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참여를 못하니까 내가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이게 안 쓰고 버티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적극적 포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금전 수입이 없으니까 소비도 안 되죠. 취업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노동시장에도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중국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온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도 왜 뭐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1979년부터 한 자녀 갖기 정책을 해요. 일태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도 옛날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도 남아 선호 사상으로 가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인구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했고, 이 한 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집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소황제, 소공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세대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벌써 80년이니까 그 사람들도 40대 중반이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개혁 개방의 성과를 중국이 가진 가운데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그 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한 자녀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받는 세대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세대들은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중국의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사회에 진전이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인류 역사가 똑같이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서방에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서방 국가들의 노령화, 그리고 그 노령 인구를 소위 먹여 살려야 되는 젊은 층, 이 구조가 일정하게 선진국 대열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니 민주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이 복지국가 이념으로 가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최상위, 소위 선진국 대열에 가보지도 못하고 노령화가 왔고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지, 이 젊은이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돈으로 유튜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 뭐 이런데 36,000원으로 한 달 살기. 그러면 하루에 1,200원 가지고 3끼 먹으면서 한 달 사는 방법. 물론 다 나중에 삭제가 되지만,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과연 중국의 미래에 플러스 요인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노동자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제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중국의 잘못이다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기느냐? 젊은이들은 예전 사람들하고 달라요. SNS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학도 나왔고 근데 취업을 못해? 이거 뭔가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사회 불만 세력이 돼요. 사회 불만 세력이 되면 사회 안정을 해치고 있어요.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되면 시진핑 체제에는 결정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사태예요. 왜냐하면 저 시위라는 게 처음에는 민생형 시위, 뭐 예를 들어서 왜 월급 안 주냐, 얼마 전에 그 스촨의 장유라는 데서 장유씨 사건이라고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막 그 조그만 시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어떤 소녀가 소위 집단 구타를 당한 학내 폭력 사건을 규명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확대되면 공산당 물러가라. 도대체 시진핑 체제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 진압을 굉장히 강경하게 하죠.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위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시진핑 권력 위기설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확인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가 결국은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응집이 돼서 시진핑에 대항을 하면 중국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일부는 서방의 기대,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못 받는다는 건 경제 생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 생활을 못 하게 되면 불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경제 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이 산적되고 남의 거 뺏어서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옛날에 없던 것들이 결국은 뭐 노숙자들이 생기고 있다가, 옛날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나서 소위 민공이라고 그래요. 이제 중국은 호적도 마음대로 못 옮기거든요. 그런데 저 농촌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에 개방한 기업에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보따리 하나 들러싸고 농민공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15세에서 특히 24세까지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 국가가 활력을 잃죠. 그렇잖아요. 그중에 특히 대졸자들 20살 24살 이런 소위 최고 학부라든가 뭔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거는 당장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사회의 장기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또는 중국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민생에서부터 가야 된다. 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아직 본격적으로 파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9월 지표부터는 미국에서도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거나. 왜냐하면 4월 달에 보편 관세 이제 시작하고 8월 12일 날 우리도 8월 9일 날 15% 타결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거래가 그 전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이런 물건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1차적으로 그거 관세 상승분을 내야 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그럼 소비자 물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아우성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젊은 세대가 그 생산 가능 인구의 핵심인, 노동 인구의 핵심인 이 젊은 세대가 사회의 본격적인 발을 디디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대는 코로나 세대. 서방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문혁 세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이라는 큰 틀에 갇혀 있었던 세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세대는 일부 학교는 3년간 기숙사에서 못 나오게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학교 이런 데.
상상을 초월하죠. 학교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뭐 외부와도 차단되고. 그래서 이 막 밤에 그 팬티만 입고 운동장을 막 기어다니고 이거 발산할 데가 없잖아. 도마뱀 놀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가 뭘 배운 거 막 이런 것들을 써먹을 때가 제대로 없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중국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근에 뭐 AI 분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상당한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5.3% 성장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이런 정체돼 있던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숙제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공산당은 항상 그렇습니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이 오게 돼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부분을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냐, 난 다음에 너 안 뽑아, 너한테 표 안 줘,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과의 눈높이가 괴리가 생길 수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시스템을 바꾸든지 양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소분홍이 최근 대거 이탈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시진핑의 권력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실 중국은 그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위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적 국가로 가고 있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애국주의 운동을 학교 교육에서 하거든요. 2012년에 시진핑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가 당 총서기가 됐고 2013년 3월에 국가 주석이 돼서 명실상부한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2대 경제체가 됐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해야겠다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대1로 정책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을 뿌리면서 가야겠다.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미국과 충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 중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는 이 꿈을 받쳐줄 지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19살에서 15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여학생들이 소분홍, 작은 분홍, 스몰 핑크입니다.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시진핑의 소위 대미 경쟁 그리고 중화주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운동을 실시를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왜 소분홍이냐 하면 그 소분홍 홈페이지가 전부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성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간 이제 손상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한 곳에 계속 묶어놓고 이 소위 코로나 시기에 중국이 취했던 정책은 봉쇄 정책이거든요. 봉쇄라는 거는 옆에하고도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본, 물류, 인력의 이동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중국이라는 이제 의료 체계에서 확산이 한 번 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뭐 PCR 검사를 3번이나 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우르무치는 원래 이제 도시가 저쪽에 몽골 자치구에 있는 도시인데 상해 우르무치로라는 지역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 몇 명이 불에 타 죽은 소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백지를 젊은 친구들이 들고 나와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백지 시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시진핑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물론 소분홍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시진핑의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젊은 홍위병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지지하는 시진핑의 막강한 배후 세력들, 젊은이들 이런 친구들이 약간은 이 소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권에 대한 뭐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원래 잘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취업도 안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오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불만 세력으로 또는 시진핑의 감시자로 돌아설 개연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미중 전략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태국, 중국과 인도의 뭐 국경 충돌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미중 관계 요소 굉장히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됐다.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득하는데 양측의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진핑의 몰락이 공산당의 몰락은 아닙니다. 시진핑은 물러날 수 있지만 공산당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공산당 체제 시스템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어떤 몰락 이런 것들에 너무 물론 이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공산당 시스템 이런 쪽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